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11월 17일 금요일이고요. 함께 건강 챙겨보는 건강 구독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건강 구독 잠시 후에 알아보겠고요. 날이 아무리 추워도 날씨 요정을 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마지연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지연입니다. 현재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로 떨어져 있는데요. 찬바람이 불어서 더 춥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저처럼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 정말 춥더라고요. 어떤지 이어서 전해주세요. 네, 오늘은 다시 전국에 눈과 비가 이어집니다. 오전에 서쪽에서 시작돼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오늘 서울 등 대부분 지역에는 첫눈이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예상 강수량 먼저 보시면요. 제주에는 최대 40mm가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네, 오늘 제주 산간과 충청에는 최대 10cm의 눈이 내리겠고요. 전북에도 7cm로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1에서 5cm 사이입니다. 오늘 한낮에는 서울이 3도, 대전 7도, 대구 11도 예상되는데요. 대부분 지역이 10도를 밑돌면서 춥겠습니다. 네, 충청 이남에는 내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집니다.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차차 오르겠고요. 비가 그치고 나면 맑은 하늘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해안과 산간에는 강한 바람 불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유의해 주시고요. 또 눈비로 빙판길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조심해서 다니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요. 수능 이모저모입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어제 치러졌죠. 이번 수능은 전국 1,279개 시험장에서 총 50만 명가량의 수험생들이 치러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여러 차례 강조한 것처럼 킬러 문항은 없앴지만 변별력 있는 시험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난해까지만 해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를 쓰고 학생들이 시험을 봤었는데 올해 수능은 노마스크였죠? 네, 맞습니다. 드디어 4년 만에 네. 2019년도에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계속해서 마스크를 끼고 수능을 봐왔는데 드디어 이제 올해 수능에서는요 4년 만에 노마스크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실제 확진자도 별도로 격리되지 않았는데요. 각 학교 교사장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수험생과 학부모들로 붐볐습니다. 이번 수능은 작년이나 또 앞선 9월 모의고사와 비교해서 시험의 난이도 만만치 않았다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매년 수능 때가 되면 갖가지 모습이 보이는데 이번에도 해프닝이 있었죠? 네, 올해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기엔 너무 늦어서 경찰차를 이용한 수험생이 무려 178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인천시 계양구 안남고에서는 이 한 수험생이 입시 시간을 15분쯤 앞두고 시험장에 잘못 찾아왔다라면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서요, 이 학생을 순찰차에 태워서 약 3km가량 떨어진 시험장까지 안전하게 이송했다고 합니다. 또 8시 6분에는 부모의 차를 타고 가던 수험생 A군이 고속도로에 잘못 진입했다라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일도 있었고요. 다행히도 이 A군을 순찰차에 태워서 6km 구간을 이송해서 이 A군 무사히 시험장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평소에 안경을 쓰던 학생이 안경을 두고 와서 출근하던 아빠가 이 시험장까지 뛰어오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버스에 지갑을 두고 내린 학생이 지갑 속에 수험표를 확인한 한 시민의 신고로 다행히 무사히 시험을 치르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이 수능 때가 되면 온 나라가 비상입니다. 비상. 네. 수능 수송작전 치르고 막 이러는데 그 개인적인 사정으로 시험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시험을 본 친구들도 있었죠? 맞습니다. 올해 수능에서는요, 사상 최초로 이 교도소 안에 소년 수영자들을 위한 별도 시험장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만 17세 이하 소년 수영자들의 교정시설인 만델라 소년학교에 소속된 수능 응시생 10명을 위해서 서울 남부교도소에 별도의 시험장이 설치가 됐는데요. 지난 3월 문을 연 이곳에서는요, 이 소년
선수 37명이 검정고시와 대학 진학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 고졸 검정고시에 통과한 10명이 처음으로 수학능력 시험을 치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딱 수능 지나면 이맘때쯤 수험생들을 위한 뭐 다양한 혜택들이 또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문체부에서는요, 이 수능을 치른 학생들 고생했다. 많은 혜택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씩 좀 살펴보면요. 이 국립중앙박물관은 수능 수험생을 대상으로 기획전시 무료 관람 혜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일부 이 프로스포츠 경기에서는 수험생에게 연말까지 무료 입장 또는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뭐 테마파크, 외식, 호텔, 뭐 여행업계 등등 이 수험생들의 수요가 많은 분야 역시나 뭐 할인이나 무료 혜택 등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이 하신 만큼 많은 혜택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 이제 또 결과를 기다려야 되고 수능 끝난 다음에 뒤에 또 시험들 있잖아요. 그렇죠. 뭐 다 끝난 건 아니죠. 그것도 준비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수능 시험을 보고 싶어도 대학을 가고 싶어도 수능 시험을 볼 수 없는 그런 여건에 있는 또래 학생들이 있습니다. 네. 이들에 대한 생각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겠다 싶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이슈는요. 사건의 반전 결말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최대 180km까지 속도를 내서 난폭 운전을 한 40대 운전자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이 됐는데요. 이 운전자 경찰에게 체포되고 나서 집에 아이가 아파서 좀 빨리 가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내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고속도로에서 난폭 운전하면 정말 보는 것만으로도 아찔합니다. 네.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난폭 운전을 해놓고 아이가 아프다면 거짓말까지 한 거예요? 맞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이 경기 안성경찰서는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40대 운전자 B씨를 입건해서 조사 중이다라고 밝혔는데 사건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이 운전자는 이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기흥 IC 근처에서 약 16km 이 구간에서 최대 시속 180km까지 속도를 내면서 난폭 운전을 한 그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당시에 이 경기남부청 고속도로 순찰대는 이 B씨가 이 버스 전용 도로를 달리는 거를 보고 좀 수상하다고 생각해서 정차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B씨가 무시하고 순찰차를 따돌리기까지 했습니다. 다행히 이제 뒤이어서 정체 구간이 왔고 드디어 B씨가 잡히게 되는데 B씨의 저항이 워낙 심해서 이 경찰은요. 순찰차에 있던 소화기로 조석 창문을 깨고 이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체포된 B씨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가 아파서 집에 빨리 가려고 했다 이렇게 변명을 했는데요. 조사 결과 거짓으로 드러났고 그러자 B씨 집에 그냥 빨리 가려고 했다 이렇게 진술을 번복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잘못을 숨기려고 거짓말 무시로 하는 그 분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구조 요청을 위해서 또 경찰에 거짓말을 한 사례도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거짓말, 정말 좋은 거짓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한밤중에 112 상황실에 엉뚱한 전화가 왔는데요. 경찰이 이거 뭔가 긴급 상황이다라고 눈치채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구조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인천경찰서 112 상황실에는 수상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고 합니다. 신고자는 딱 전화를 걸어서 다짜고짜 엄마 문자 안 들어왔어 이렇게 말했고 경찰은 뭔가 잘못 걸린 전화인가 장난 전화인가 해서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이 전화를 건 여성이 다급하게 아니야 라고 외치면서 땡땡 누구 아빠랑 같이 있어 라는 말을 했고 뭔가 가정폭력 상황일 수도 있겠다라고 눈치챈 경찰이 위치 추적을 통해서 현장에 출동해서 이 피해자를 구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가해자와 함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위험을 알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일단 용기를 내서 위험 상황을 전달했고 그걸 또 경찰이 빠르게 알아차려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렇습니다. 경찰이요. 굉장히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내가 엄마인 것처럼 연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 엄마랑 통화하는 것처럼 신고자랑 대화하면서 주소나 이름 등을 확인했고요.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일 수 있겠다 생각해서 질문 내용, 경찰이 질문한 게 맞으면 휴대전화 1번을 누르고 아니면 2번을 누르도록 해가지고 결국 그 위치를 정확히 찾아서 갔다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이 남편이 신고자를 폭행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신고자의 이 남편이
대표님이 긴급 이 분리 조치, 임시 조치를 거부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본인을 이제 체포하려고 하는 경찰관을 폭행해서 결국 공무집행방해로 현행 범인 체포까지 됐다고 합니다. 이거 피해자의 지혜도 좋았는데 경찰의 대처도 아주 좋았군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는요. 전광판에 뜬 성범죄 예고입니다. 이 서울도심 항복판에서 진행된 크리스마스 전광판 이벤트에 성범죄를 암시하는 메시지가 올라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는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 14일 밤 10시쯤 이 서울 명동의 한 대형 백화점 전광판에요. 한국 여자 다 성폭행할 거야 라는 메시지가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 이벤트는 이 전광판 앞에 있는 QR코드를 시민들이 찍은 다음에 이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올릴 수 있게 그렇게 기획된 이벤트라고 하는데요. 한 화면에 6개의 메시지가 뜨고 이 다른 메시지가 올라오면 화면에서 사라지는 그런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메시지가 게시된 뒤에 직원이 이 문제에 해당 메시지를 내렸지만 백화점 측은 다음날 한 시민이 이 소셜미디어에 유포된 사진을 보고 고객센터에 알려왔다라고 전했고요. 현재 문제가 된 이 메시지 이벤트 같은 경우에 중단이 됐고 전광판에서는 크리스마스 영상이 제공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누구나 볼 수 있는 전광판에 저런 글이 게재된 건데 이걸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백화점 측에서는요. 포털 사이트에 적용되는 필터링 시스템에 적용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특정 단어가 좀 걸러지지 않은 것 같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위해서 우리 백화점도 1년 동안 공들여서 마련한 이벤트인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유감이다라면서 이 혐오 글을 올린 작성자를 대상으로 고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매사에도 그렇고 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 네. 일단 건강이고 네. 뭔가 행복한 마음가짐 이런 거 아닐까 싶은데요. 솔직히 돈이 좀 있고 이래야 되는데 건강이죠. 네. 건강. 예, 건강 챙겨보겠습니다. 자, 만나보죠. 닥터하우스입니다. 내 몸을 위한 건강 노하우 닥터하우스에서 전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MC 이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수은입니다. 오늘 주제 뭘까요? 뭐예요? 이정수님, 혹시 살면서 겪었던 신체 통증 중에 어떤 게 가장 아프고 힘들었나요? 저는 여기 벽 모서리에 새끼발가락 빡빡! 너무 아파요. 네, 많이 아프셨을 듯 싶네요. 네. 실제로 이런 신체 통증을 수치로 평가한 의학적 통증 척도 검사란 게 있어요. 아, 그래요? 여기서 돌발 퀴즈. 네. 최대 통증이 50점인 이 검사에서 이것의 통증은 극심하다고 알려진 출산의 고통 18점보다 큽니다. 통증이 어마어마한 이 질병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치질? 디스크? 뭘까요? 땡! 정답이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참을 수 없는 통증 대상포진입니다. 대상포진의 통증은 무려 22점으로 출산의 고통인 18점보다 크고요. 암 통증 8점이나 류머티스 관절염의 10점보다도 큽니다. 수치로만 들어도 통증이 어마어마한데 일단 대상포진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대상포진은 띠 모양의 발진이라는 뜻으로 좌측 혹은 우측 한쪽으로만 얼굴, 목, 배, 허리, 등, 허벅지 등의 통증과 함께 신경대를 따라서 띠 모양의 발진과 수포들이 발생하는 질환이고요. 통증이 매우 심한 것이 특징입니다. 발진, 수포, 통증 이게 주된 증상인가요? 그렇습니다만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면 발병 초기에는 피부에 불쾌감을 느끼며 몸의 한쪽 편으로 심한 통증이나 감각 이상이 나타납니다. 며칠이 지나면 띠 모양의 가늘고 줄을 이룬 모양의 발진이 생기며 점차 파달 크기의 수포, 즉 물집으로 바뀌죠. 증상이 심할 때는 피부가 심하게 손상돼 궤양까지 생기기 때문에 회복 기간도 길어지고요. 흉터가 남게 됩니다.
발진이 있던 부위엔 따끔따끔한 통증과 함께 신경을 따라 퍼지는 신경통이 생겨요. 그러다가 수포에 고름이 차며 색깔이 탁해지다가 딱지로 변합니다. 그럼 딱지가 이제 딱 떨어지면서 고통도 함께 딱 떨어지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부 병변이 회복되어도 통증은 몇 달 혹은 몇 년까지 지속될 수 있죠. 아, 그거 너무 나쁜데요. 아니, 대상포진은 대체 왜 생기는 겁니까?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원인입니다. 어린이가 흔히 걸리는 수두의 원인체인 수두 바이러스와 동일한 바이러스인데요. 소화기에 수두 바이러스에 한번 감염되면 수두를 앓고 난 후에도 바이러스가 몸속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요. 몸속에 남아있는 수두 바이러스는 신경을 따라 이동하여 신경절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약해지면 신경을 타고 다시 피부로 내려와 염증을 일으키거나 심하면 염증을 전신으로 퍼뜨려요. 그러면 대상포진이 되는 거죠. 아, 대상포진 걸렸다는 소리를 아주 종종 들어본 적은 있는데 맞는가요, 환자가? 그럼요. 지난 2021년 대상포진 환자는 72만 2천여 명으로 2017년 70만 5천여 명보다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확실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사회 전반적인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체력 저하를 일으키고 암이나 당뇨병 같은 면역력 저하를 일으키는 만성질환 환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대상포진 환자도 같이 늘어나는 걸로 보입니다. 코로나19의 시기 대상포진 환자가 늘어난 것을 병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며 크게 체감했죠. 아니, 대상포진이 이제 통증이 심하잖아요. 그러면 치료할 때도 아플까요? 기본적으로 통증이 있는 질환이라 통증을 줄이는 진통소염제와 항경련제 등의 약물 치료를 병행합니다. 그리고 초기 대상포진을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항바이러스제 복용인데요. 발병 후 72시간 내의 항바이러스제 복용은 감염 기간을 줄일 수 있으며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악화하는 걸 막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아, 대상포진이 있잖아요. 얼굴에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흉터가 남으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그럴 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아요. 요즘엔 레이저 치료나 피부 재생주사, 수분 드레싱 등으로 상처를 재생하여 흉터를 없애는 데 도움되는 치료법도 다양하게 있으니까요. 주저 말고 전문가를 찾으시면 됩니다. 특히 얼굴에 발생한 대상포진은 시력, 청력, 후각 기능 저하를 동반할 수 있어 안과나 이비인후과 진료를 같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대상포진도 예방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만 50세 이상 성인일 경우엔 특히 더 권장드리는데요. 이미 대상포진에 걸리셨던 분이라면 1년 후에 맞으시는 게 낫고요. 마지막으로 충분한 수면과 금주, 금연하는 습관을 들이는 등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게 잘 챙겨주면 예방에 도움되실 겁니다. 대상포진에 대해서 예방법부터 치료법까지 알려주신 김수은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건강 노하우를 전해드리는 닥터하우스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치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치과 의사 박정열입니다. 자, 이번 주제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우리 인생에는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죠. 특히나 돌이키기 쉽지 않은 건강에는 이 시간이 무척이나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번 주제, 깜빡하면 놓친다. 입속 통증의 골든타임입니다. 입속 건강을 오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흔히 알려진 치과 질환에는 충치, 잇몸 질환, 부정교합 등이 있는데 오늘은 좀처럼 듣기 힘든 다른 면, 특히 구강 통증의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아, 기대가 됩니다, 선생님. 네. 야, 두구두구두구. 네. 이정수님은 치과 하면 보통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가는 게 즐거우신가요? 아니요, 그거 왜 갑니까? 웬만하면 안 가고 싶고 너무 무섭죠. 이렇게나 좀 가기 싫은 치과를 어쩔 수 없이 가게만 하는 때는 혹시 언제이실 거라 생각하세요? 그렇죠. 이가 아플 때는 잇몸이 아플 때 가게 되죠. 맞습니다. 치과 치료보다 더 무서우리만큼 내 입속이 아플 때죠. 사실은 아프다는 것은 우리 몸에서 보내는 위험 또는 경고 신호입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통증이 느껴져야만 내 몸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몸에서 보내는 위험 신호인 통증이 병의 심각도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좀 많아요. 그러면 환자 본인이 잘못된 판단을 하기 십상이죠. 그렇게 생각해보면은 통증이 있는데 그 통증의 원인이 그 부위가 아닐 때가 있는 것도 같더라고요. 그렇죠. 또 비교적 질환의 정도가 약할 때 바로 통증이 시작될 수도 있지만 질환이 심해졌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잘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이때는 몸 상태가 정말로 극심해지고 나서야 어느 날 갑자기 통증이 나타나는 등 통증이란 그 양상이 좀 매우 다양합니다. 전자의 경우 보통 치아 내부의 질환과 관련이 되고요. 후자의 경우 보통 치아 외부의 질환과 관련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종 임상 연구에서 주관적인 통증 정도를 수치화해서 평가한 수치 평가 척도를 기준으로 치아 내부에 생기는 통증과 치아 외부에서 생기는 통증에 대해서 전해드릴게요. 그러면 우선 1, 2단계 정도의 통증은 어느 정도의 통증일까요? 가장 약한 정도의 통증인 1, 2단계인 경우 보통 아프다는 느낌보다는 시리다 또는 가렵다라고 느낍니다. 치아 내부에는 혈관과 신경을 포함하는 치수라는 조직이 있는데 약하게 자극을 받으면 찬물을 마실 때 시리다는 느낌을 갖게 돼요. 치아 외부에는 치아와 주변의 뼈를 연결하는 힘줄, 그 위로 잇몸이 치아와 뼈를 덮고 있는데 양치를 잘못하면 이 부분에서 잇몸 질환 세균이 번식하기 시작해 잇몸이 가렵다는 느낌을 갖죠. 이런 매우 약한 통증이 좀 더 악화되면 이건 뭔가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단계, 통증의 3에서 5단계 정도에 도달하게 됩니다. 아, 맞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쯤 치과에 가는 것 같아요. 네, 보통 그렇습니다. 2단계에서는 치수가 충치에서 활동하는 세균에 의해 자극을 받기도 하고 씹는 힘에 의해 깨지거나 마모되어서 치아가 본래의 모습을 유지하지 못해 치아의 두께가 얇아지죠. 좀 더 악화하면 찬물 먹을 때 시린 정도를 넘어서기 시작하며 초콜릿 같은 단 것에 찌릿하게 아리며 확실하게 자극이 오기 시작하죠. 아, 이때 뜨거운 거 먹으면은 이 약간 한동안 아린 느낌이 쭉 가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와는 달리 치아 외부에서는 마치 습한 곳에 있는 돌에 물이 끼나 곰팡이가 끼는 것처럼 치아 주변에 플라크라고 불리는 세균 덩어리가 때처럼 달라붙어 있기도 하고 좀 더 악화해 치석이 생기면 잇몸 질환 세균의 활동이 왕성해집니다. 이에 따라 치아 주변 잇몸 조직이 견디지 못하고 붓고 피가 나기 시작해요. 심한 경우는 고름이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또 이게 이렇게 아프다가도 조금만 참으면은 또 나은 것 같고 그래서 참거든요. 그럼 되죠? 땡!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때가 바로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 막아도 못 막는 경우가 되는 입속 건강의 골든타임입니다. 아이고. 치아 내부로 파고드는 질환, 충치 등의 경우 이렇게 통증이 잠시 줄어드는 시기를 지나서 재차 미친 듯이 견딜 수 없는 통증 6에서 8단계가 찾아오는데 이렇게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치아 내부의 치수를 충치 세균이 감염시키면서 치아 내부로 혈액순환이 원활히 일어나지 않아요. 신경치료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치아 외부로 퍼지는 질환은 뭔가요? 치아 외부로 퍼지는 질환, 즉 잇몸 질환은 악화할수록 통증을 느끼는 신경을 망가뜨려서 분해시키고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러면 적당히 견딜 수 있는 통증의 수준 4에서 5단계에서 유지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치아 2개 이상의 광범위한 범위로 문제가 악화한 이후에야 치과를 찾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더 문제는 이 임플란트 주변에 잇몸 질환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아, 그렇군요. 임플란트는 실제 치아가 아니니까요. 네, 맞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외부에서 생기는 통증이 미친 듯이 견딜 수 없는 통증 정도인 6에서 8단계를 유발하지 않기에 많은 경우에 정말 심각한 상태가 되어야만 치과를 찾으시게 됩니다. 임플란트 치료가 예전보다 대중적인 치료법으로 행해지고 있는 만큼 이런 점 잘 아시면 좋겠고요. 맛있는 것들 많이 드시며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속 통증의 골든타임 놓쳐선 안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박경현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닥터하우스 MC 이정수였습니다.
네, 구독 영상을 통해서 건강 정보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건강 구독 시간입니다. 네, 가장 먼저 이 주치의 선생님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혈관외과 김대환 전문의, 또 한지민 내과 전문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차윤한 식품생명공학 박사, 또 모사한 한의학 박사도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본격적으로 주제 토크하기 전에 주제를 유추할 만한 그런 영상이 하나 있어요. 사진인가? 네. 한번 보죠. 예. 아우 귀여워. 사진입니다. 기린의 사진인데 사실 뭐 늘 저희가 서 있는 모습만 주로 네. 보다가 누워 있는 모습 좀 낯설기도 하고 무엇보다 지금 목이 좀 불편해 보여요. 거의 뻥뚫렸다시피 한데 저게 뭐지? 자는 건가? 네. 생각을 하는 건가? 뭐예요? 기린은 서서 자는 거. 그렇지, 그렇지. 아, 그럼 맞습니다. 생각하는 거구나. 그러면 아픈 거 아닐까요? 뭔 생각을 하는 거지? 네,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저 사진은 아이 기린이 이제 잠든 사진입니다. 아, 자는 거예요? 네네네. 오. 우리가 기린하면 목이 길기 때문에 꼿꼿하게 서서 잔다고 많이들 알고 계시고 실제로 야생에서 사는 기린은 뭐 1시간 정도밖에 안 자는 그런 독특한 수면 리듬을 가지고 있는 기린이긴 한데요. 동물원에 있는 기린이거나 편안한 장소에 있으면 저렇게 드물지만 몸을 웅크리고 몸 위에 머리를 얹어서 잠을 취한다고 합니다. 어허. 귀여워. 사람 몸에는 불편해 보이지만 기린에게는 그래도 편한 휴식의 자세라고 하니까 참 재밌죠. 아니 지금 뭐 편한 자세라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요가 할 때 보면 몸을 막 이런 자세 같아가지고 보기만 해도 지금 뻐근합니다. 이거 지금. 어우.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기린 같은 경우에요, 수면 시간이 사람하고 다릅니다. 짧게는 한 20분에서 길게는 한 2시간 정도가 하루에 자는 충분한 수면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면의 그 효율이 굉장히 좋은데요. 또 게다가 이 기린은요, 이 목뼈가요, 사람하고 똑같이 포유류이기 때문에 저렇게 길어도 뼈가 7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기린은 알아서 이제 잘 저렇게 그 일부 잘 그리고 이렇게 잘 수면 시간도 좋고 잘 자지만요. 사실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사실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폰 같은 거 보시면서 이렇게 고개 많이 숙이시고 이렇게 하는 현대인들이야말로 목 건강을 더 신경 쓰셔야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목 하면은 제일 많이 걱정되시는 게 역시나 목 디스크. 그렇지. 네. 우리 추간판 탈수증인데 예전에는 이게 나이가 들면서 목 안에 있는 이 디스크 부분에 수분 함량이 떨어지고 이게 탄력이 없어지다 보니까 뭐 디스크가 생긴다. 퇴행성 병변으로 많이 생각을 했지만 요즘에는 아까 우리 한지민 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마트폰을 본다거나 컴퓨터를 본다거나 이 자세가 좋지 못해가지고 계속 목 디스크 쪽에 심하게 무리가 가게 되면서 수분 함량이 빠르게 감소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목에 질환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목 건강하면 강조하는 게 있죠. 목에 있는 이 C자 커브가 살아 있어야 된다. 이거 하나 좀 먼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를 유추할 사진으로 기린 모습을 봤는데 어쨌든 우린 보면서 귀여워서 힐링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현대인이 문제가 되는 게 아까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스마트폰 보면서 자꾸 이러니까 이게 참 이게 나이 뭐 적고 많고 따지지 않고 전부 이러고 그렇죠. 있는. 다 이렇게 뭔가 휴대전화 네. 만지고 있고 저는 그 스마트폰 없을 때 어떻게 살았나 싶을 정도로 아 이제 정말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랜 시간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나면 정말 뒷목이 뻐근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쯤에서 보면은요, 우리 궁금증이 생기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으면 목이 왜 아프지?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이고 제가 그거 좀 우리가 남자들은 좀 다 아는 게 머리가 무겁기 때문에 아닌가 이런 생각이 왜냐면은 연애할 때 이렇게 이제 어깨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이제 버스 타고 그럴 때 기대기 하잖아요. 평상시엔 있다 갑자기 이 친구가 잠을 자면 얼마나 무거운데. 아, 머리 엄청 무겁습니다, 이거.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미국의 척추외과 전문의 케네스 K 한즈라스 박사가 계산을 한번 해봤다고 합니다. 이게 목뼈의 하중을 계산을 했는데요. 사람의 머리를 5.5kg라고 가정을 하고요. 요거를 숙였을 때를 본 건데요. 이거 가만히 있을 때는 그냥 이제 5.5kg가 그대로지만 15도 정도 숙이게 되면 이 목뼈에 가해지는 무게가 2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일자목이다 이런 경우에는요, 이 5.5kg가 15.5kg까지 하중이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요, 이 목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주게 되는 거죠. 1.15kg, 1.5kg도 아니고 15.5kg. 야, 일자목일 경우에 우리 목에 가해지는 하중이 이 정도면 어우, 제법 되는 건데요. 네, 그리고 일단 우리 목의 이 사전적인 의미를 먼저 봐보면요.
머리와 몸통 사이에 있는 잘록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잘록한 머리와 몸통 사이에는 좁은 부분이란 얘기인데 그 좁은 부분이 그 15kg를 버티려고 하니까 더욱더 위험하고 많은 부담이 되는 건데 이 좁은 부분이라고 해서 결코 또 이게 의학적으로 뭐 가벼이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게 사실 이쪽으로는요 머리로 올라가는 중요한 경동맥이 올라가고요 또 뇌에서부터 신경을 신호를 내려주는 신경이 지나가는 아주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의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위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대인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세, 이런 고개를 숙이는 자세로 생활할 일이 굉장히 많죠. 통계청은 현대인의 스마트폰 하루 평균 사용 시간을 1시간 반 정도로 측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면 고개를 계속 숙이게 되고 이런 구부정한 자세는 목과 척추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면 2021년 경추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248만 6천여 명, 엄청 많죠. 4년 전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뭐 운전할 때랄지 한번 걸을 때 목을 움직이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목 건강을 지키기 좀 더 어려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 좀 드네요. 네, 맞습니다. 요즘 뭐 컴퓨터로 작업들을 많이 하게 되고 예전엔 컴퓨터 아니더라도 책을 많이 봤잖아요. 그때 책을 보거나 뭔가 이제 응시를 하게 되면은 사람은요 자연적으로 목이 자꾸 이렇게 빠져 나오게 됩니다. 자꾸 이렇게 일하다 보면은 꼿꼿이 이렇게 서서 하는 게 아니라 일할 때도 점점 이렇게 처지게 되잖아요. 이 자세로 인해서 목이 앞으로 나오게 되면 이 뒤쪽에 있는 승모근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쭉 앞으로 당겨지게 되면서 근육이 쉽게 뭉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되면 목 주변의 신경이 서서히 눌리고 이로 인해서 뻐근함과 통증이 발생이 됩니다. 근데 하지만 많은 분들이요 이 자세가 안 좋으면은 뭐 당연히 아프다. 생각은 하는데요. 자세를 고칠 생각들은 잘 하지는 않고요. 또 나이가 먹으면 그냥 다들 그냥 나이 먹었으니 우리 아프겠지. 그렇지. 당연히 아픈 거야 생각하면서 그냥 간단히 파스나 붙이고 버티십니다. 버티다가 꼭 병을 키워서 나오게 되니까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다 그러면 의료기관을 찾아서 일단은 치료를 받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알 것 같아요. 오늘의 주제는 목 건강과 관련된 게 아닐까 싶은데. 네, 목에 관련된 거랑요, 동시에 이곳에 관련된 얘기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크게 보면 목하고도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하는 이곳인데요. 그 사진으로 한번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 모델들이다. 네. 모델인데. 근데 지금 보니까 모델들 뭐 멋있는데 왠지 자세는 조금 뭔가 좀 왼쪽에 있는 흑백 사진 보면은 목 돌린 거 보세요, 저게 지금. 이야. 허리도 그렇고 그렇죠. 몸을 비틀면서 그 뭔가 표현해내고자 싶은 동작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게 이제 그 일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아까 기린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 힌트처럼 이것도 뭔가 힌트일 텐데 상당히 좀 불편해 보이는 모습. 네. 뭔가 사진에서 또 다른 힌트가 있을 거예요. 네, 사진 한번 다시 볼까요? 뭐 또 다른 힌트가 있을 것 같아서. 아, 방금 말씀해주신 뭔가 자세 시선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포즈 때문에 허리나 골반이 상당히 틀어진 그렇죠.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저런 자세를 전문 용어로 짝다리라고 하죠, 이제. 짝다리 자세. 네, 맞아요. 이게 유출하셨던 거랑 같이 저희가 골반, 짝다리, 그런 대로 고개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려고 저 사진을 보여드린 겁니다. 이제 사실은 이렇게 이제 저런 자세들이 멋있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모델들이 많이 하기는 하는데요. 또 이 모델들은 그런 자세의 위험성들도 잘 알고 있어서 또 스트레칭도 잘 알고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모델 한혜지 씨 같은 경우에는요. 저런 자세를 많이 취하고 있기 때문에 모델 일을 하면서 골반에 문제가 생기기도 해서 직접 해보고 도움이 됐던 동작을 모아서 15분 동안 홈 트레이닝으로 매일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뭐 그분이 이제 직업적인 특성 때문에 매일 관리를 하신다고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 아마 한 달 그 운동 끊어도 가는 거 3일 안 될걸요. 예, 관리하기 쉽지 않습니다. 매일 관리는. 제일 어려운 게 꾸준히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오늘 주제 확인하고 좀 더 구체적인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의 주제는요. 뭉치고 틀어진 몸, 병을 부른다입니다.
좀 무서운 주제예요. 왜? 병을 부른다. 저희 뭉치고 목이 뭉치고 틀어지면 골반이 틀어지면 병을 부른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뭐 목이 뭉친다, 골반이 틀어졌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고 또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근데 그로 인해서 어떤 질환이 어떻게 생길 수 있는지, 어떤 통증이 유발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깊게 생각은 안 해보셨을 거예요. 우선 이제 골반 틀어지면 제일 먼저 올 수 있는 게 이 골반 통증일 텐데 이 골반 질환으로요. 우리 진료를 받은 환자 수가요. 약 18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 출산한 친구 오랜만에 만났는데 계속 이러더라고요. 그치. 진짜로 맞아, 골반이 맞아. 아프다고 좀 뻐근한 느낌이 든다고 골반을 계속 이렇게 두드리던데 어머님 세대분들도 그냥 오래 걸으면 골반이 좀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를 제가 왕왕 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골반은요, 상체랑 하체를 연결해주는 중간에서 체중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걷는 데에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골반 통증은 그리고 골반 틀어짐 이런 것들은요, 생활 속에서 이런 자세들이 좀 불량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삐딱하게 앉는다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세 관리를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골반은 우리 몸에서 상체와 하체를 연결할 뿐더러 고관절, 우리 몸의 가장 큰 관절이죠. 고관절과 함께 3개의 관절을 도맡아 하는 가장 큰 부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순환의 장애, 그리고 척추가 틀어진 척추 측만증뿐 아니라 허리 디스크까지 합병증으로 오기 때문에 굉장히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요. 문제는 이뿐 아니라 이 순환의 장애 때문에 호르몬 불균형, 그리고 골반 그 뭉침으로 인한 만성 염증까지 다양한 질환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제 대증치료, 도수치료, 물리치료 같은 걸로 회복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심하면 수술이 좀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를 좀 하시고 관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구독 영상을 통해서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골반 교정을 위한 좋은 그리고 따라할 수 있는 방법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건강 구독에서는 목 뭉침 그리고 골반 틀어짐에 대한 위험성 말씀드리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영상 업로드해 주세요. 소화불량이? 골반 틀어짐과 소화불량. 혹시 만성 소화불량이 네. 아니 저희 중학교 동창들 보면 요즘 다들 그래요. 소화 안 된다 그러지 소화 잘 된다는 사람을 거의 못 봤어요. 들 드세요. 양을 좀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그게 와 요통 골반 이런 데 다 관계가 있어요. 와 이건 생각도 못 했는데. 정말 이건 차 박사님 말씀 생각도 못한 생각도 부분입니다. 못했어요, 저거는. 골반이 틀어지면 소화도 안 되고 또 허리도 아플 수 있다. 이게 단순히 그냥 못 쑤시고 결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뭔가 장기에도 영향을 미치나 본데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골반 틀어짐과 소화불량 연관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우리 영상에도 나왔지만 우리 일단 소화가 안 된다고 그러면 병원에 나와서 진단을 받죠. 위염이 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 등등 이제 진단을 받고 저희가 처방해드린 약들을 이제 드세요. 뭐 소화제가 될 수도 있고 뭐 제산제 각종 약들을 먹게 되는데 또 하나 우리가 항상 이 소화기 질환하면 따라오는 게요. 우리가 아무리 약을 줘도 환자분들은 완치를 원하시잖아요. 사실 이게 완치가 쉽진 않거든요. 근데 다들 약 먹을 때만 괜찮지 나는 왜 계속 이렇게 안 낫는 거야 이 말 들을 때 저희 너무 힘들거든요. 네. 그 소화제 드링크 음료수 있잖아요. 맞아. 그거 달고 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진짜 많아. 조금만 더부룩하다 그러면 바로 사서 드시고 사서 드시고 종종 봤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참에요, 이 소화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소화제들은 사실은 조금 순한 약이기 때문에 독성은 좀 적은 반면에 우리가 너무나 쉽게 접하기 때문에 너무 잘 드시는 약입니다. 그래서 크게 종류를 나눠보면 첫 번째는 소화 효소가 들어있는 소화 효소제가 있고요. 그리고 위산을 조금 낮춰주는 제산제나 그런 위산 억제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위장관 운동을 조금 더 촉진해주는 위장관 운동 촉진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소화 효소제의 대표적인 판크레아틴 성분, 이런 성분들은요, 피부 발진을 좀 일으키거나 설사를 또 일으킬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제산제로 먹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알루미늄 성분이 들어있는 거는 변비를 또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약을 무조건적으로 먹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정말 근본적인 게 어떤 것인지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만성 소화 불량으로 시달리고 있는데 약을 먹어도 그렇게 호전되지 않으면 이 골반이 뒤틀어진 게 아닌가 이런 것들도 의심해 봐야 된다. 이 말씀인 거죠, 지금. 네. 다양한 원인을 함께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 골반, 의학 용어로는 이제 펠비스라고 합니다. 이 라틴어로 펠비스라는 뜻이 이게 대야, 무언가를 담는 큰 그릇을 의미하는데요. 이 해부학적 모식도를 보면 그렇게 생겼습니다. 딱 보는 순간 대야처럼 생겼어요. 그 안에는 대장, 그리고 소장, 그뿐 아니라 생식기 및 분비기관이 안에 잘 보관이 되어 있는 형태인데요. 이게 양쪽 다리와도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앞에서 만져지는 뼈가 이제 장골, 뒤에 있는 게 이제 천골입니다. 그리고 천골 위에 올려 있는 게 이제 경추, 요추죠. 허리뼈인데요. 이 세 가지 관절이 동시에 만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 부분에 불균형이 오면 이 엉치뼈 그리고 엉덩이뼈가 만나는 엉치 엉덩관절, 옛날에는 이제 청장관절이라고도 많이 불렸습니다. 이 부분이 굳어지면 원래는 조금씩 움직여야 되는데 거기가 굳어지면 작은 충격이나 조금 잘못된 자세로도 충격이나 통증이 좀 발생을 하고 괴로워질 수 있는 거죠. 네, 골반이 변형이 되면 가장 첫 번째로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역시나 골반 통증이 되겠는데요. 이게 고관절이 흐트러진 상태에서 하중으로 인한 압력이 계속 가해지다 보면요, 서 있을 때만 아픈 게 아니라 이제 앉아 있어도 통증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증상을 방치하다 보면 다리가 이제 한쪽으로 휘거나 체형이 이제 불균형이 생기게 되면서 골반과 다리의 통증이 유발될 뿐만이 아니라요, 이로 인해서 허리 디스크, 척추 측만증, 이제 허리가 휘었으니 그 안쪽에 있는 장기들까지도 영향을 받으면서 이렇게 소화불량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모델분처럼 일부러 이렇게 골반을 휘게 한 포즈 네. 이런 게 아닌 이상은 내 골반이 휘어졌나 어떻게 틀어졌나 어떻게 돼 있나 이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네, 첫 번째 방법은요, 이렇게 벽에 기대서 서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아침에 세 분에게 사진 하나 찍어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그 사진을 보면 이제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왜 갑자기 벽에 그러니까. 서보라고 하시나 했더니 이게 다 이유가 있었네요. 이게 골반이 어느 정도 틀어졌는지 그걸 좀 알아볼 수 있는 테스트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이 벽에 기대 서가지고 이 뒤통수랑 그다음에 발 뒤꿈치를 이 벽에다가 갖다 댑니다. 그러고 나서 그 허리 사이에 손 주먹이 몇 개가 들어가냐를 보는 건데요. 허리에 이제 주먹이 2개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골반이 전반 경사가 있는 겁니다. 근데 또 반면에 이게 손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 그러면 골반 후방 경사가 있는 겁니다. 궁금하네.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궁금하다. 그래서 세 분의 사진을 한번 보면은요. 이재용 MC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사실 아까 하면서 이렇게 저희가 해봤잖아요. 근데 사실 한 개만 딱 들어가는 정도여가지고 양호한 정도였긴 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네, 그리고 예인 MC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은 남아? 네, 조금 허리가 2개 정도는 들어가서 전방 경사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어떡해. 안 들어갔던 것 같은데. 네, 차윤아 씨도요, 약간 하나 정도는 들어갔는데 2개까지는 안 들어가고 해서 약간 양호한 상태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문제네요. 2개나 들어가면 큰일인데요, 이거? 그러면 그 골반 상태를 지금 알아봤잖아요. 또 궁금한 것들이 있는데 양호한 분들이면 이게 하나 들어가는 정도라고 하신 거죠? 네. 지금 저 모습은 옆모습에서 벽과 허리 사이에 손이 이렇게 들어가는, 즉 골반의 전방, 후방 경사를 확인했던 방법이라면 실은 골반은 정면에 봤을 때 좌우로도 틀어질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일상생활하고 옆에 있는 친구들 걸어가다 보면 어깨가 한쪽으로 떨어진 친구들이 있다라든지, 그래도 나는 추리닝 바지나 치마 같은 거 입으면 희한하게 한쪽으로 돌아가 라는 분들도 좀 계실 수 있고요. 그리고 자기 신발 밑창을 딱 보면 신발의 한쪽 면만 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런 것들도 모두 골반의 틀어짐, 특히 좌우, 위, 아래의 틀어짐을 의심해 봐야 되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다 제 얘기인데요? 남 얘기는 아닌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좀 달라져야겠죠. 어. 저도 그렇고요. 자, 그러면 김대한 선생님이 준비하신 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골반에 이제 불균형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자가 검사하는 방법과 어떻게 조금 운동을 해주면 좋은지를 우리 장애인 MC님하고 차 박사님과 함께 앞에서 한번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시죠.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장애인 MC는 스트레칭은 최고란 말이에요, 이게. 유연하죠. 네. 유연하죠. 골반이 유연하시죠. 틀어질 리가 없을 것 자, 같은데. 이렇게 위치를 좀 해주시고 네. 집에서 내 골반이 틀어져 있는지 체크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매트에 편하게 이렇게 무릎을 살짝 구부린 채로 한번 앉아보실까요? 아니 솔직히 살짝. 아유 편하진 않아요, 이게. 그러면 오른쪽 왼쪽 상관없습니다. 네. 어느 한쪽을 무릎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 옆으로 이렇게 눕는다 그러죠? 인어공주 그렇죠, 자세로. 그렇죠. 한쪽을. 인어공주. 근데 이 밑에 있는 무릎을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앞으로 무릎을 이제 앞으로. 한쪽만 앞으로. 이렇게. 네. 그렇게 했죠. 자세가 어려운데 이거. 자, 대부분 이렇게 옆으로 해야 좀 편하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장애인 MC님은 지금 굉장히 잘하시는데 어깨도 정렬을 맞추고 골반도 정렬을 맞추면 통증이 혹시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웠을 때 통증이 좀 발생하는지 안 한번 보시면 세워져요. 잘 안 되는 거죠. 안 세워진다고요, 이게. 다리를 한번 살짝 바꿔볼게요. 똑같은 상황에서. 참. 근데 이게 통증이 없을 수가 있나? 이게 통증이 있는데요? 이건 좀 그래도- 이게 무릎이 조금 더 뒤로 가야 됩니다. 아. 네, 무릎이 조금 더 무릎이 조금 더 뒤로 이렇게 무릎이 조금 더 뒤로 이렇게 오고 이렇게? 네 이렇게 좋습니다. 우리 이렇게? 차박사님도 네 좋습니다. 이제 어깨를 정렬, 세워져요. 허리를 정렬 안 하면 돼요. 통증이 좀 있으세요? 저는 이 안쪽으로 살짝 야, 있어요. 이게 안 올라와. 이거는 자기만 지금 알 수 있는데 가족들이 봐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자, 두 분 뒤로 한번 요 자세로 돌아보실게요. 뒤로 한번 돌아보세요. 아니 편하게 해서 뒤로 네, 돌아- 뒤로 돌아보세요. 뒤로 돌아보세요. 뒤로 돌아보셔서 아까 그 자세 다시 한번 취해 보시겠어요? 무릎 그렇죠.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차 박사님 같은 경우는 이쪽이 지면과 엉덩이 사이가 확실히 좀 떠 있죠. 그러네. 그러니까 즉 이쪽 골반이 내회전이 부족한 겁니다. 굳어 있다는 얘기죠. 그쵸, 아유. 우리 근데 이게 안 장애인 수가 MC님 없는데? 같은 네. 경우는 무릎이 이쪽 다리가 좀 더 뒤로 이렇게 와야 돼요. 이렇게 뒤로 할까요? 더 뒤로 가야 돼요. 근데 좋습니다. 무조건 요 정도면은 괜찮습니다. 이게 자기 손등, 자기 손바닥 높이 정도까지는 괜찮다. 정도 하거든요. 요 정도까지는 주먹이 들어가네. 유연하시니까. 자, 이거 말고 응급실이나 병원에서 많이 하는 다른 검사가 하나 있습니다. 아유. 네. 이번에 한번 편하게 누워 보시겠어요? 누워요? 이번에 네. 누울까요? 머리를 누워요? 바깥쪽으로 해서 바깥쪽으로. 누워. 바깥쪽으로? 네. 아유. 참. 이제 의학 검사로 이제 패트릭 테스트라고 그러고 요즘에는 사자 다리 테스트라고 이름을 좀 쉽게 바꿨어요. 한쪽 발의 복숭아뼈를 반대편 무릎 위쪽에 올려줍니다. 무릎이요. 네. 그리고 골반을 바닥에 다 붙이고. 고정시킨 상태에서 이쪽 무릎이 얼마나 내려가는지를 보는 검사인데요. 실제로 고관절에 통증이 있거나 염증이 있는 분들은 이 사자다리 패트릭 테스트에서 눌렀을 때 아파 소리가 나옵니다. 근데 그래도 괜찮으세요. 근데 아까 이쪽 반대편 관절이 안 좋으셨거든요. 이쪽에 해볼까요? 요걸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네. 이렇게요? 예. 지금 화면에는 잘 안 보이는데 이쪽 높이가 더 높아요. 아까 반대편보다. 그래서 요렇게 내가 한쪽 다리가 더 안 올라간다. 요 높이가 가족들이 봤는데 요렇게 높다. 그러니까 이 정도밖에 안 내려간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심각한 거고 되게 쭉. 약간 평행한 느낌이 있을 때까지는 오케이. 이렇게 완전히 붙진 않아도 되고요. 근데 무릎보다 살짝 올라간 정도만 돼서 더 밑으로 안 떨어진다면 이게 양성, 그러니까 고관절에 굳음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해결해야겠죠? 자, 해결 한번 해봅시다. 자, 일어나요, 이제? 네네. 운동하나요? 제가 운동 한번 아유. 해보겠습니다. 네. 해결해야 돼요. 해결해야 돼요. 누운 채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유, 어떻게 일명 합니까, 이제? 허리와 고관절 통증 완화에도 도움을 주고
소화 장애나 여러 가지 불편감을 개선시켜 줄 수 있는 스트레칭. 네. 재미있어요. 개구리 스트레칭이라고 저희들이 많이들 하시는데 그냥 개구리처럼 우리가 한번 이렇게 개구리처럼 한번 자세를 요렇게. 취해 볼까요? 이거 네. 이거 그 영화의 한 장면 같은데. 네. 이거? 근데 무릎을 살짝 어깨보다 살짝 더 넓게 벌려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옆으로 보면 이 네. 허리에 두 분은 앞을 보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허리를 너무 이렇게 과신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등을 이렇게 세워도 안 되고 과신전해도 안 되고 이렇게 척추의 정렬을 맞춰준다는 생각으로 네 이렇게 하시고 발바닥을 개구리처럼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벌려보실까요? 제 신발이 좀 보이실 텐데. 이거 아프다. 네. 근데 이게 난이도를 조금 낮추고 싶으면 다리를 좀 모으면 편합니다. 아, 그러네요, 정말. 다리를 모으면 편해요. 그래서 뒤로 살짝 이렇게 앉아주는 느낌. 야, 뒤로 앉는 게 좀 힘들어. 뒤로 이렇게 앉아주는 느낌으로 고관절의 그 땡김을 좀 느껴보면 이거 아픈데? 좋습니다. 이게 무릎 안쪽도 움직이니까 아프고. 자세가 좀 아파요. 네, 이게. 천천히 한 10초 정도. 1, 2, 3, 4, 5, 6, 7, 8 이렇게 한 번에 10초 정도 천천히 당겨주는데 이게 나는 힘들다. 그러면 모으시면 좀 편하고 다리를 모으면 편하고요. 네. 다리 이렇게 모으면. 근데 장애인 MC님 같은 경우는 유연하니까 다리를 좀 그러니까. 벌리고 해도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안쪽이 너무 당겨서 맞아요. 아프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하니까 여기가 아파요, 여기. 이게 여기. 둔전근, 그러니까 여기. 엉덩이 바깥쪽 근육과 안쪽 스트레칭을 동시에 해줄 수 있는 건데 네. 이것뿐 아니라 하나 더 배워볼 텐데요. 이게 이제 장요근이라고 해서 허리, 상체와 하체를 연결해주는 가장 중요한 근육인데 이 앉은 상태에서 자 이 무릎을 한쪽은 90도, 이쪽은 이쪽도 90도, 여기도 이렇게 직각으로 90도 이렇게 만들어준 상태에서 이 안쪽 요 무릎이 꺾어진 요 다리에 자극이 여기 앞으로 이렇게 당겨주세요. 근데 이거는 포인트가 이 상체가 정면을 바라봐주고 그리고 여기가 늘려질 때 조금 더 반대편으로 이렇게 자극을 주면 요 장요근 스트레칭이 굉장히 잘 됩니다. 사타구니 안쪽에 자리가 들어가는 고관절이 좀 시원해지는. 너무 시원해요. 뻑적지근한데 이거 진짜. 진짜 시원하네. 이거는 근육을 키우는 운동이 아니라서 천천히 하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반대. 많은 무게를 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극을 주는 게 중요하기 이건 때문에 확실히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해서 이렇게 보면서 하는 게 왜냐하면 이게 돌아갈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반대편으로 그렇죠. 지금 굉장히 두 분 다 잘하시는데 시원해. 여기 안쪽이 당겨진다는 느낌으로 좌우 10초씩 한 번에 3번 그러니까 한쪽 다리에 30초씩 하면 이 고관절 그리고 아까 말한 천장 관절, 엉덩이 관절에도 동시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도움이 좀 될 수 있습니다. 야, 이렇게 골반 교정에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 또 운동법까지 배워봤습니다. 확실히 좀 시원하고요. 스트레칭이 제대로 된 느낌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어서 다음 구독 영상 업로드 해주세요. 시원하네, 마지막. 자, 목 뭉침 해결하는 법입니다. 쉽지 않네. 맞아요. 막 어깨나 목이 뭉치면 저 두통이 그렇게 맞아요. 있더라고요. 뻑적지근하다 그러잖아요. 목뒤도 그렇고. 네, 뭉친 목을 해결하면 아까 이렇게 쫙 지나갔죠. 그 질환들을 해결할 수 있다. 반대로 생각하면 목이 뭉쳐 있으면 저런 질환들이 온다. 이런 얘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목이 뭉쳤다라는 거는 목에 있는 어떤 구조물들, 뼈에 문제가 있거나 목 주위에 있는 근육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라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근육이 뭉치게 되면 그 혈관이 압박이 되면서요. 뇌로 올라가는 혈관이 압박이 되고 뇌로 올라가는 영양분이 적어지게 되니까 두통이 찾아오게 되고요. 네. 간혹 눈도 너무 계속 눈의 피로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되고 또 목이랑 사실 골반까지는요. 우리 몸은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목 따로 허리 따로 골반 따로 아니거든요. 목이 틀어지면은
밑에 따라서 뭐 요추라든가 골반까지 틀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 정렬을 맞추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오늘 목이 좀 뻐근한 애가 아니라 전신 질환까지 연결될 수 있는 만큼 목이 뭉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줘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오늘 이 목 뭉침을 해결할 수 있는 비책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비책. 먼저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유. 너무 예쁘다 근데. 뭐,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도대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긴 그런 머리. 사진이. 긴 긴 머리 아니 머리 있는 것 같고 지금 살짝 좀 젖어 있다고 해야 그치. 되나요? 머리카락이. 아. 그렇죠? 야. 오, 이게 적신머리? 이게 출근길에 저런 분들 그렇죠.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저게 겨울철에 남자분들 같은 경우 이렇게 머리 감고 그냥 나갔다가 얼어. 근데 이게 뭐 젖은 머리카락하고 목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도대체? 네, 맞습니다. 유치하신 대로 젖은 머리카락이 이제 문제인데요. 아침에 출근하실 때 젖은 머리카락으로 막 출근하시게 되면 이 머리결이 특히나 여자분들은 또 길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얼어가지고 목에 이제 닿습니다. 그러면은 목이 안 그래도 섬세한 근육인데 당연히 이 목이 좀 굳고 그리고 또 통증이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사실은 목의 뭉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목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니 진짜 추운 날 오늘도 추운 날인데 목도리 하나만 이렇게 둘러줘도 온 몸이 따뜻해짐을 느끼거든요. 그러면 지금 목을 따뜻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시는 겁니까? 네. 준비한 게 뭐냐면요. 바로 목 찜질입니다. 우리가요, 이제 아침에, 아니, 지금 바빠 죽겠는데 언제 목 찜질을 하고 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요, 세수하러 가시기 전에요, 수건 있잖아요. 그걸 약간 적셔가지고 전자레인지에 한 1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수하러 가기 전에 목에다 이렇게 두르고 계시다가 세수하고 또 나와서 좀 두르고 계시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조금 아침에 한 번 하고 저녁에 한 번 하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목의 근육이 부드러워집니다. 이게 뭐 사실 뭐 모든 일이 그래요. 꾸준히 하는 게 참 어려워서 그렇지. 하루에 뭐 1분, 2분 시간 내는 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여성분들은 화장할 때 그 전에 해놓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왕 하는 거 조금 더 혈액순환까지 좀 더 잘하게 해보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은요, 현미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는데요. 현미에 보면 그 쌀 겨가 섬유질입니다. 그래서 이 섬유질은 열이나 수분을 잘 흡수해서 이렇게 보존하는 그런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지퍼백 같은데 현미 넣어서 또 마찬가지로 물을 좀 뿌린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한 30초에서 1분 정도 두르고 나서요, 걔를 이제 수건으로 둘러서 이제 목에다가 이렇게 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또 마찬가지로 조금 더 열이 오래 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또 그 열기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뭉친 목을 풀어주고 또 이렇게 체온을 우리가 또 이렇게 목을 감싸줘서 감기 독감 요즘 유행인데 이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찜질팩 만들어서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 피부 때문에 1일 1팩을 하거든요. 이제는 1일 2찜질로 목 건강을 지켜내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목 건강 관리법이 있을까요? 네, 목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좋고 다른 얘기를 또 해보자고 합니다. 우리가 목 하면은 아름다운 목, 길고 가녀린 목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런데 의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땐 가늘고 긴 목이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있는 두개골, 머리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건강한 목은 이 무거운 머리를 지탱을 잘 해줘야 되는데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막 무슨 럭비 운동선수처럼 목이 막 이렇게 산처럼 붉어야 되냐, 이게 좋은 거냐. 마냥 또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두꺼운 목은 어깨, 승모근이 발달을 했다는 얘기지만 실은 대부분 목이 두껍다는 경우는 목에 있는 이 지방, 피하 지방 때문에 건강한 목이 아니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남자들끼리 모이면 일단은 좀 목이 긴 목, 짧은 목, 솔직히 싸우거든요. 누가 더 건강한지. 또 이렇게 가는 목, 굵은 목 싸우는데 정확하게 어떤 목이 건강한지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네, 건강한 목은요 수치가 있습니다. 남성은 목 둘레 기준으로 37cm, 여성분은 33cm 정도가 적당하는데 이 정면에서 봤을 때 어깨와 목이 만나는 기준에서 2.5cm 이외를 둘레를 측정하시면 되는데 이게 투핑거, 그러니까 손가락 2개 정도 높이에서 재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목에서 제일 가느다란 부위거든요. 어떠세요? 측정을 해보시니까? 서로 봐줘야 할 것 같은데요? 전
좀 주자가 짧은데. 진짜 37 나오는 거야. 우리 그래요? 이정 MC님은 뭐 37.5? 오. 가장 야, 평균에 가까운 우리 저도 한번 볼까요? MC님은 37.5. 아 저는 딱 한 31.5? 32 31.5. 좀 되는 것 같아요. 32. 역시 가녀리고 아름다운 목의 소유자. 그래서 저보고 재라고 했군요. 굵은 뭐. 박사님은 딱 갖다 대는데 이미 30이 넘어갔어요. 46, 40은 넘어간 것 47. 같은데. 오, 진짜. 이게 절대적인 기준도 아니고 자신의 근육량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긴 한데 아무래도 어깨나 이 승모근까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같이 현대인들 특히 학생들도 직장인들도 컴퓨터 화면, 스마트폰 화면 보면서 이렇게 거북목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2017년 이 보험심사평가원 발표에 의하면 205만 명이던 이 거북목 증후군 환자분이 2020년에는 무려 221만 명으로 급증을 또 했다고 합니다. 3년 사이에 이렇게 급증을 한 거예요. 오. 근데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스마트폰 안 볼 수도 안 없는 볼 거고 그리고 목을 자꾸 이렇게 숙이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네. 그 숙일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저희가 일을 하지 말라가 절대 아닙니다. 일을 하지 말라가 아니고 우리 예전에 학교 다닐 때도 보면 50분 수업하고 10분 놀았잖아요. 그쵸. 그것처럼 중간중간 제발 이 목이 쉴 수 있는 타이밍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다가 한 번만 이렇게 허리 펴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하고요. 그리고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이제 겉으로 봐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사진을 찍어보면 저런 식으로 내 목에 C자 커브가 살아있는지 아니면 저렇게 일자목이 됐는지 진단이 가능하거든요. 이제 진단을 받았으면 내 목이 일자목이다. 저런 식이라고 그러면 손발이 저리고 두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자 커브를 만들기 위해서 그때부터 열심히 치료하시고 자세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보니까 엑스레이 사진 보니까 이게 올곧은 목뼈가 딱 되니까 그냥 봐도 좀 힘들고 아파 보여요. 저게 진짜. 그러네. 올곧은 뼈가 되니까 이게. 뻐근해 보이죠, 보기만 오. 해도. 그러면 이제 거북목 교정에 도움이 되는 운동법을 좀 알려주셔야죠. 네, 거북목 교정에 도움이 되는 첫 번째는요, 바로 턱 당기기입니다. 턱 당기기. 네, 턱 당기기는 어떻게 하냐면은요, 먼저 이제 앉거나 서서 정면을 보고 시선을 정면을 봅니다. 그 다음에 어깨는 쫙 펴고 아래로 이렇게 쫙 긴장을 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검지나 중지 그리고 약지를 이용해서요, 턱을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넣는 겁니다. 이렇게 15초 정도 유지를 하고 나서요. 다시 이렇게 풀어주는 동작. 이런 동작을 5회 정도 반복을 하는데요. 이 팁은요, 이렇게 하실 때 이 머리 끝에서 누가 당긴다는 그런 느낌으로 하시면 조금 더 좋습니다. 요거 왠지 그 20대 여자애들이 이렇게 이쁜 표정 지을 때 요거 아니에요? 턱을 그때 좀 턱을- 당기죠, 그렇죠? 박사님 그거 하지 마세요. 아 이렇게 턱 당기기. 박사님은 하지 마세요. 하나 배웠네요. 펴지는 느낌이 오. 든다. 그다음에 또 다음 비책은 뭐가 있습니까? 아마도 우리가 목 하면은 제일 많이들 생각하는 게 일단 1번이 승모근입니다. 겉으로 딱 보여지는 근육이기도 하고 사실 가장 큰 근육이라서 첫 번째로 보여지는 이 승모근을 많이 신경 쓰고 그 다음으로 흉쇄유돌근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목을 꺾었을 때 보이는 이런 근육들. 아 여기 네. 오 이렇게 여기 딱 알죠? 보이는 이런 근육들을 많이 신경 쓰시는데요. 사실 목에도 그 속근육이 있거든요. 속근육은 많이들 신경을 안 쓰는데 저는 그 속근육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바로 이 사각근입니다. 그러니까 목 안쪽부터 시작을 해갖고요. 횡돌기에 붙어서 여기 갈비뼈 1, 2번, 갈비뼈 1, 2번 쪽에 붙어 있는 이 사각근입니다. 근데 이 사각근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호흡을 할 때 쭉 숨을 들이쉬면 이렇게 흉곽이 늘어나게끔 갈비뼈를 이렇게 들어 올려줘야 되는데 그 들어 올리는 기능을 하는 게 바로 이 사각근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자세가 안 좋거나 아니면 교통사고로 인해서 어떤 부상을 입고 나서 이 사각근이 손상을 입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 사각근이 이 운동성이 떨어지고 탄력을 잃게 되면서 이게 잘 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밭은 숨을 쉬게 되고 밭은 숨을 쉬다 보면은 우리가 충분한 산소가 들어오지 못해서 그로 인해서 또 각종 정신질환이 찾아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또
또 이 사각근을 충분히 이완시키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운동법들, 스트레칭법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이거 제가 옆으로 나가서 좀 알려드릴게요. 네. 박사님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요? 네네. 아, 이거 목 굵기가 굵다고 지금 여기서. 저도 사각근이 있긴 있겠죠? 안에 누구나 다 있습니다. 사각근이 없는 사람은 없고요. 다시 한번 네. 죄송한데 여기서 한번 찍어주시죠. 어디쯤이에요? 이게 사각근이? 일단 승모근은 뒤쪽에서 이렇게 어. 위치를 하고 있고 SCM 머슬은 이렇게 했을 때 보이는 이쪽 그리고 사각근은 이 안쪽에 아, 여기? 전면부로 해서 이 안쪽부터 요 쇄골 뒤로 해서 요 갈비뼈 쪽으로 붙습니다. 여기. 네. 여기. 네, 맞습니다. 요 자리 1, 2번 어. 갈비뼈 1, 2번 쪽에 붙어서 호흡할 때마다 얘가 계속 들어 올려줬다 내려줬다 올려줬다 내려줬다 이것들을 계속 반복을 하는데 우리가 사실 사각근 푸는 방법 이런 건 잘 없어요. 근데 지금 네. 누르시는데도 약간 다른 데보다 누르니까 이게 좀 굳은 느낌이 있어요, 지금. 네네. 몰랐는데 여기도 그렇고. 우리가 살면서 사실 이 부위들을 그렇게 잘 신경을 써서 풀어준다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목 푼다 그러면 사실 대부분 보면 이렇게 하죠. 이렇게 승모근 푸는 거 위주잖아요. 여기 푸는 거 위주지 사실 다른 데를 풀어주진 않아요. 계속 쭉 이렇게. 이거 아우. 좋은데요? 박사님은 너무 근육이 두꺼워서 하고 나니까 제 손이 저리네요. 좀 시원하게 해드리고 그런데 싶은데. 여기 푼 적은 네. 진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여기 푼다 그래서 명심하셔야 될 게 아프다 그러면 거기 꼭 아프게 이렇게 꾹꾹 눌러 이거는 진짜 아파. 이거는 진짜 사람 그냥 괴롭히는 겁니다. 이건 괴롭히는 것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 부위를 쇄골 밑을 많이 자극을 해서 줄 때 좋을 거는 없어요. 세게 할 게 아니고요. 오늘 해야 될 건 이 부위를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내 몸을 접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접어준다. 접어줘요? 네. 우리가 제가 웬만해서 안 접히는데. 오늘 계속 얘기 나왔던 게 목을 앞으로 빼면 안 좋다. 우리가 뭐 이렇게 일을 할 때 목이 나와서 거북목이 돼서 목의 건강에 해치게 된다. 이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요. 사실 목을 더 이렇게 완전히 떨어뜨리는 일들을 잘 하진 않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돼도 근데 이 자세로 이렇게 하게 되면 머리 쪽으로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서 고혈압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목을 늘어뜨리라는 건요. 목만 이렇게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우리 스트레칭 하듯이 이렇게 딱 허리부터 먼저 구부리고요. 안 네. 접힌데도요. 편안하게요. 무릎 구부려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중요한 게 고개를 여기서 완전히 푹 힘을 빼고 떨어뜨려 주셔야 돼요. 이거 저 혹시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 자세 아닙니까? 네, 좀비 같은 자세일 수도 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게요. 여기서 이제 이 내 어깨가 빠졌다. 이 생각을 가지고 어깨가 빠진 듯이 한번 늘어뜨려 주셔야 돼요. 어깨를 이렇게 밑으로 쑥.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코로 호흡을 해주시는데요. 꼭 입을 벌리지 마시고요. 코로 호흡을 약 10초 동안 들이마시고 내쉬고. 좋습니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 들이마시고 내쉬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쭉 천천히 일어나 주시면 됩니다. 네. 이게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호흡을 코로 할 때하고 네. 숙여서 하니까 여기 오는 부담감이 좀 적네요, 이게.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머리의 무게를 이용해 갖고요. 이걸로 더 늘어뜨려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하면 호흡이 여기가 이렇게 땡겨 올리는 느낌인데 방금 이렇게 접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편하게 가슴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여기가 좀 약간 확실히 릴렉스 되는 맞습니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요. 또 집 안에서 침대 위에서 밤에 자기 전에 풀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거 있어요? 침대 잠시만 좀 준비해 주시겠어요? 네. 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네. 의외로 도움이 돼요, 지금. 네네. 우리 침대에 이렇게 하면 평소처럼 누워 보시죠. 평소에 누워요? 아유, 누울 때 그냥 이렇게 하고. 그럼 이렇게 하면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눕죠? 눕게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눕는 게 아니라 스트레칭을 위해서요. 위로 쭉쭉 올라오십시오. 위로 올라가. 침대 끝단에다가 어깨를 맞추시고 네, 고개가 뒤로 젖혀질 수 있게. 네. 우리 C자 커브를 살리기 위해서는요. 집안의 수건을 이용해서 목 밑에 살짝 대주시고 주무시기 직전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체 마사지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이완되고 늘어질 수 있게끔 이렇게 쭉 내렸다가 다시 한번 올려주시고요. 뭘 올려요? 고개를 올려주십시오. 네, 고개를. 올렸다가 내렸다 올렸다. 요거를 좀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요즘에 또 내렸을 때 저런 10초. 기능에 베개가 있더라고. 네. 요거 올려서 하니까 10초. 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게 목이 뒤로 엄청 젖혀지는 느낌이 있어요. 맞습니다. 여기 오. 침대 끝에 시원해요. 이렇게. 그쵸? 이런 식으로. 네. 이거 새로운 감각이에요, 이게.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올렸다가 이런 식으로 주무시기 직전에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한 30초 정도만 해주셔도요 하루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끝났어요? 어렸을 때 너무 네. 좋은데요?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꾸준히 안 해서 그렇지. 어휴. 네. 네. 꾸준히만 해주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야. 네. 우리가 그냥 일어났을 때 바로 막 이렇게 옛날에 이 운동 있잖아요. 이거라도 좀 해주면 예, 꾸준히 해주면 좋겠다 싶어요. 오늘은 뭉친 목, 틀어진 골반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그리고 우리 자세를 곧게 바르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눈 예보가 있더라고요. 네, 제가 만약에 오늘 눈을 보면 첫눈이거든요. 내가 본 눈이 첫눈이에요. 그러니까요. 아, 오늘 첫눈을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